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신나고의 MC 이송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JP의 김영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애인법 연구회 사무국장이신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면 이른바 버럭 분쟁이 늘어난다고 해요. 높아진 기온과 습도 때문에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분, 이 여름철 버럭 분쟁, 뭐 생각나는 일 있으세요? 네, 여름철이면 문을 열고 보통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빌라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해서 그 빌라 주민이 개를 때려 죽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쾌지수로 인해 사소한 싸움이 살인처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분들 말에 따르면 더위와 범죄와 상관관계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름철에 특히 범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자, 실제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범죄 분석을 했더니 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의 경우 여름철인 6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온도가 2도씩 오를 때마다 개인 간 범죄 발생률이 15% 증가하고 집단 분쟁은 50% 이상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자, 더운 여름 신나고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이 버럭 분쟁으로 인한 힘든 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심나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여동생은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장애라는 것 자체가 동생 인생에 있어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여동생에게 최근 경사가 생겼습니다. 몇 해 전 같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 여동생 내외와 저희 가족들은 걱정 역시 많습니다. 제부와 여동생 모두 몸이 불편하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여동생의 배가 불러올수록 힘든 일도 많은데요. 이제 만삭이 다가온 여동생은 벌써부터 하루하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정기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자주 다녀야 하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제부 혼자 만삭의 아내를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 제가 산부인과를 갈 때면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여동생이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 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함께 할 수 없었고 난감해진 제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장애인 콜택시였습니다. 평소 도로를 다니며 장애인 콜택시를 자주 봐왔고 여동생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었죠. 동생네 부부의 집 앞까지 차가 와줄 테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큰 기대를 안고 전화를 했지만 예상 밖에도 서울시에서 돌아온 말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만삭의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 동생 부부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건지 관련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일명 장콜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이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라고 합니다.
김영혁 변호사님, 이 장애인 콜택시는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인데요. 법령과 조례상으로는 1급,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동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해당 사연 주인공의 여동생, 즉 이 만삭의 뇌병변 장애인, 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해석상 임신한 경증의 장애인 역시 교통약자로서 충분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는 1, 2급 장애인 이외에도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그 밖에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교통약자에는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한 3급의 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임신한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 이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이 신체 장애가 아니라 이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법령상으로는 그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 역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의 수가 약 400대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체나 뇌병변, 호흡기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들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동승한 때에 한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이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 서울의 복잡한 대중교통 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50% 이상이 외출 시 동반자가 없다고 답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 이분들의 이동이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 장애인을 등급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행정 편의에 따라서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의 정도를 다르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등급제가 운영되다 보니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등급제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뇌병변 장애인이 3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하지 못한 이 사연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역시 다른 주장이 있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급제를 속히 폐지하고 각 복지 서비스별로 이용 기준을 분류해서 그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러한 등급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제가 아는 장애인분은 그 추위에 떨면서 빗속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콜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수는 적고 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존재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시에서 약 360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만성 공급 부족도 해결 과제이지만 혜택이 잘 배분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또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가진 한 가지 외모 콤플렉스, 바로 콧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콧대가 유난히 낮았던 저는 항상 코 성형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겁도 나고 여러 부작용이 걱정됐던 저는 얼마 전 필러 시술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시술 과정도 간단한 데다 적응 기간도 필요 없고 게다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성형외과의 광고가 제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생각보다 부작용도 많은 것 같아 걱정됐습니다. 성형외과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았고 이런저런 비교 끝에 한 성형외과를 선택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흡수되는 일반 필러와 달리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필러인데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절대 없다는 확신에 찬 광고로 마음이 놓이는 곳이 있어 결정을 했습니다. 긴 고민 끝에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술 후 결과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술을 받은 후 몇 개월 뒤 시술 부위가 부어오르고 아파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대로 놔뒀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 필러를 제거하고 싶어 병원을 찾아갔지만 반영구 필러는 제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술 처음부터 부작용이 없다고 했었고 일반 필러와 달리 제거가 어렵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는데요.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의 말을 믿은 것도 억울하지만 평생 부작용을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게 책임은 없는 건지 병원을 상대로 보상받을 길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뭐 보톡스, 필러 뭐 이런 시술들은 물론이고 각종 성형외과적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야, 성형 수술을 하다 사망했다, 뭐 턱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섬뜩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비슷한 사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이런 분쟁이 요새 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 분쟁 상담 건수가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중국인의 한국 원정 성형 부작용과 분쟁 사례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연의 주인공을 보면 이 부작용이 없다는 성형외과의 광고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부작용이 생겼고, 자, 그러니 병원을 상대로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요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보통은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여 가면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설명 과정에서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에게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인터넷에서 성형 광고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광고들 중에는 부작용 없이 드라마틱한 변신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가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작용이 없다는 광고를 믿고 병원을 찾아가서 시술까지 받은 경우라면 그러한 허위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의료법을 한번 따져보죠. 자,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의료법에서는 병원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사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이 의료 분쟁 중에서도 특히 성형외과 쪽과 관련된 의료 분쟁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좀 효과를 원하는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요구 사항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의료 소송화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시술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성형외과의 과대 광고 이거에 대해서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2013년 말 이야기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허위 과장 광고를 한 13개의 성형외과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 그리고 공표명령이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의 입장에서 어떤 영업상의 손실이나 금전적인 그런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기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거, 또 거기서 이긴다는 거,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자, 이 실제로 의료 분쟁은 소송 과정이 많이 힘들죠. 그렇습니다. 실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의료 행위들의 잘잘못을 변호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 기록 등 중요한 증거 자료를 병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 이 의료 분쟁을 당했다. 그럼 이 환자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의료 행위에 의문이 들 경우에는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우선 진료 기록 등 병원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와 같은 성형의 경우에는 특히 부작용이 문제될 것을 대비해서 시술 전과 후의 몸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분쟁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가 혼자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변호사한테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성형외과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각종 허위 광고, 과장 광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병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성형외과 병원들도 양심껏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참다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6월로 이제 1년의 반절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다들 생각하시죠?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남은 2015년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나고의 고문 변호사로서 도움 말씀을 주신 김영혁 변호사님, 이주원 변호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이 되는 나의 고문 변호사 힘나고